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대학교 순위는 바로 영국의 대학평가 기관인 쿼쿼리얼리 시몬즈가 발표하는 QS 세계 대학 랭킹이죠. 대학교의 명성, 고용된 교수들의 명성, 학생들의 수준, 유학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해마다 순위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세계 1위는 MIT, 2위는 스탠포드, 3위 하버드, 4위 옥스포드, 5위가 캘리포니아 공대, 세계 37위이자 한국 1위는 서울대, 한국 2위가 바로 세계 41위를 기록한 카이스트입니다. 2012년 63위였던 카이스트가 8년 만에 기적처럼 상승하였는데요. 보시면 Citation per Faculty, 즉 교수 1인당 논문 피 인용수가 거의 만점에 가깝습니다. 대학평가기관 QS는 카이스트는 한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혁신적인 대학으로 선정되었다며 카이스트가 세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이미 극찬을 받고 있는 한국의 카이스트가 최근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연구 결과를 하나 발표하였습니다. 몸속에서 질서를 무시하고 빠르게 무제한으로 증식하여 우리 몸을 파괴하는 질병을 우리는 암이라고 하죠. 지금까지는 항암 치료를 할 때 암세포를 공격해 없애는 약물을 몸속에 투여하는 방식으로 암세포의 증식을 막아왔죠. 하지만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나요? 심한 탈모 증상이 오기 때문에 머리를 미는 것은 물론이고 무기력하고 잦은 구토와 설사까지 더해져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항암 치료 약물은 우리 몸속에서 암세포를 공격해 없앨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까지도 함께 공격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 한국의 카이스트 연구팀이 완전히 발상 자체를 바꾸어 새로운 치료법을 세상에 공개하였습니다. 기존에 사용되는 항암 치료제처럼 몸속에 투여해 암세포를 공격해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리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입니다. 카이스트의 바이오 및 뇌공학과 조광현 교수 연구팀이 시스템 생물학 연구를 통해 대장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리는 원천 기술을 개발한 것인데요. 조광현 교수는 그동안 암은 유전자 변이 축적에 의한 현상이므로 되돌릴 수 없다고 여겨졌으나 이를 되돌릴 가능성을 보여줬다 라며 이번 연구는 암을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으로서 잘 관리하면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항암 치료의 서막을 열었다 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즉 새로운 항암 치료가 사용되면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머리를 밀지 않아도 되고 매일 구토와 설사에 시달리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역시나 이번 카이스트의 연구 결과가 발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미국 암연구협회 AACR이 발행하는 국제 저널이죠. Molecular Cancer Research 2020년 첫 번째 저널에서 보시는 것처럼 표지 논문으로 게재된 것은 물론이고 하이라이트 특집 기사까지 함께 출판되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자, 여기서 또 놀라운 점은 한국의 연세대학교도 또 다른 방법의 암치료법을 발견한 것인데요. 기존의 항암치료가 약물로 암세포를 공격해 없애는 것이고 카이스트가 이번에 개발한 것은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리는 방법인데 연세대 한정민 교수 연구팀이 공개한 방법은 암세포를 굶겨서 없애는 아주 특이한 방식이죠. 암세포는 글루타민이라는 아미노산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우리 몸속에서 증식하는데요. 이번에 연세대 연구팀은 암세포의 먹이라 볼 수 있는 글루타민이 어떻게 암세포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지를 발견하고 이를 차단해서 암세포들을 굶겨 없애버리는 치료법을 공개하였습니다. 한정민 교수는 지금까지는 암세포 신호 전달 경로를 막으려는 연구들이 주로 이뤄졌지만 저항성이 쉽게 생길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면서 이번 연구는 암세포의 성장과 생존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략하는 대사적 측면에서 접근한 것으로 암 정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미 한국의 암치료 기술은 압도적입니다. 대장암 수술 후 5년 생존율은 70% 이상으로 미국, 유럽, 일본보다 높고
특히 한국에서 가장 많은 암 환자를 진료하는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암 환자 5년 상대 생존율이 78.7%를 기록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번에 카이스트와 연세대학교 연구팀이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인 접근 방식의 항암 치료 연구까지 세상에 공개하면서 한국이 이제는 암 치료뿐만 아니라 연구와 원천 기술까지도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간단히 팩트 위주로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방금 속보로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에 대한 기존 3개의 수출 규제가 있었죠. EUVPR, 폴리미드 브라수소에 대한 규제를 시행한 7월 이후에 최초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PR이죠. 포토 레지스트에 대한 수출 심사 승인 방식을 기존 개별 허가에서 특정 포괄 허가로 완화했습니다. 원래 이번 수출 규제 자체가 원래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온 것을 수출 규제라 지칭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 포괄 허가 단계로 온 것은 완전한 수출 규제 해제라고 보긴 힘들지만 중간 단계다. 그러니까 포괄 허가가 원래 있던 거고 개별 허가가 이번에 수출 규제고요. 그 중간이 특정 포괄 허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특정 포괄 허가는 뭐냐 하면 일정 정도의 요건을 충족한 일본 수출 기업이 계속 거래를 하는 그런 동일한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을 할 경우 일본 정부가 포괄적으로 수출을 허가해주는 그 승인을 해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수출 규제 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 완전히 그전과 똑같은 방식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개별 허가에 비해서는 훨씬 번거로운 작업이 줄어듭니다. 이번 일본의 조치는 그간의 강경 발언 그리고 이번 협상이 수출 규제와는 무관하다. 한국이 수출 관리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만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그간의 발언들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로서 내부 정치에서도 코너에 밀린 아베가 완전히 먼저 고개를 숙이고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수출 관리에 문제가 없었죠.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개선 방안을 제출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알아서 일본이 스스로 수출 규제를 갑자기 완화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일본이 원래 꾸준히 해오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죠. 또한 이번 협상이 분명 수출 규제와 무관하다고 외쳐왔으나 일본이 외쳐왔죠. 근데 정상회담 직전에 이런 완화를 시행하면서 확실히 꼬리를 내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언급을 드렸듯이 일본은 이런 수출 규제 자체가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오면서 90일의 지연을 뒀잖아요. 계속. 근데 90일을 넘기지 못하고 걔네들이 계속 승인을 했죠. 그 측면이 WTO 규정상 이미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90일 이내도 이미 인위적인 규제입니다. 그럼 안보상의 이유가 없이는 절대 할 수가 없는 행위고 걔네들은 90일이 넘어가면 실제적인 규제가 되기 때문에 90일을 넘기지 못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강하게 하고 거짓말을 일삼을 뿐이지 현재도 이미 심각한 일본 내에서 자동차 산업, 관광 산업, 소매품 산업 할 거 없이 타격을 입고 있는 일본이 더 이상 이 수출 규제를 지속하는데 내부적 체력에서 한계에 이르렀다. 그래서 먼저 의미 없는 패를 하나 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어떤 경제적인 이슈 이외에도 또 아베 벚꽃 파티 논란까지 일본 내에서 불거지면서 지지율이 10% 이상 폭락했죠. 아베가. 그러면서 내부 정치적으로도 완전히 코너에 밀린 그런 좀 다급한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큰 틀을 크게 틀리게 읽고 있진 않은 듯 합니다. 물론 제가 읽은 게 아니라 여러 전문가분들이 읽은 그 틀을 저는 정리해서 전해드릴 뿐입니다. 자, 요 정도로 오늘의 속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7일 미 유력 언론 뉴욕타임스가 흥미로운 보도 하나를 내보냈습니다. 1일 긴급사태 선언 너무 늦지 않았나? 제목부터 눈길을 확 사로잡는데요. 그보다 더 놀라운 점은 그들의 분석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사태 선포에 대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1 당국의 이번 선포는 그동안 자신들이 했던 대응 방식이 더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쉽게 말해서 일 총리의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이죠.
더 정확히 해석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뒷북을 친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문은 시부야 겐지, 킹스턴 칼리지, 런던 인구보건연구소 소장과의 인터뷰를 함께 실었습니다. 시부야 소장의 첫마디는 이것입니다. 일 현지는 엉망진창이 됐다. 지금까지 나온 환자는 겨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사실상 도쿄 의료 시스템은 붕괴되었다. 학회들에 따르면 현재 일측은 인구 10만 명당 중증 환자용 병상이 5개뿐입니다. 이는 독일 30개, 이탈리아 12개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현지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미 늦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총리는 하루에 2만 건으로 건수를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그런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으로 총 건수가 8만여 건에 불과합니다. 이번 선포의 내용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치가 강제성이 없어 이행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책의 핵심이 시민의 자발적 외출 자제였습니다. 따라서 대중교통은 여전히 정상 운행되고 있고 어린이집도 일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독려하고 있지만 국토교통성의 조사에 따르면 재택근무 비율이 8명 중 1명이 채 안 됩니다. 현지 대학 교수들은 외출 자제 권고 이상의 강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기업들을 향해서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하라고도 말했습니다. 현재 사태 선포 이후 사회적 경각심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당국의 지시를 무작정 거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렇게까지 보도했습니다. 기업들이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당국이 기업 이름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번 특별법은 휴업이나 각종 행사의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영업을 강행하는 곳이 부득불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의료 기능을 유지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당국이 의약품을 강제 수용하거나 보관할 수 있고 소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와 건물을 의료시설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현재 호텔과 올림픽 시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몇몇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 당국의 사태 선포에 대해 모두가 똑같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시부야 겐지 소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민영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 현지가 폭발의 초기 단계에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주에 발령했어야 했다. 일 의사회 회장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속도감 있게 대응해달라고 계속해서 몇 번을 부탁했다. 이제야 겨우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